보라색 공룡의 고문. 포트 블랙의 염소들이 있는 곳으로 아래로 450m쯤 내려가면 H37439 심리전제대 C중대라고 쓰인 현대적인 회색 벽돌 건물이 나온다. 이곳이 미 육군 심리전 부대의 본부다. 2003년 5월 심리전 부대에 의해 초능력 부대식 방침의 일부가 실행에 옮겨졌다. 시기는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전쟁 행위의 중단을 선언한 직후였고, 장소는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이라크의 소도시 알카임에 있는 폐기된 철도역 뒤편이었다. 이 이야기는 두 미국인, 즉 뉴스워크 기자 애덤 피오레와 심리전 부대 하사관 마크 헤드셀이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애덤은 심리전 부대 험비 를 타고 알카임이라는 도시로 향하며 연합군 검문소를 지나고 총에 맞아 기울어진 데다 이젠 글씨가 AQM만 남아있는 간선도로 표지판을 지났다. 마침내 험비가 경찰서 앞에 멈춰 섰다. 애덤은 이라크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된 터라 이라크에 대해 아는 게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는 소변이 너무 급했지만 경찰서 앞에서 덤불에서 오줌을 누면 누군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지 덜컥 걱정이 되었다. 이라크에서는 노상방뇨에 대한 규약이 뭘까? 애덤은 험비 옆자리에 앉은 심리전 부대원에게 그런 걱정을 얘기했다. 어쨌든 적의 심리와 간습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 심리전 부대의 일이지 않은가. 그냥 앞 타이어 쪽에 가서 싸세요. 그 대원이 애덤에게 말했다. 그래서 애덤은 험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때 심리전 부대 하사관 마크 헤르셀이 어슬렁 걸어와 총에 맞고 싶어 그러냐고 말했다. 애덤은 그로부터 2달 후 뉴욕의 뉴스위크 사무실로 돌아와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회의실로 올라갔는데 그 안에는 확대된 뉴스위크의 최근 표지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총을 들고 복면을 쓴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모습 위로 그들은 왜 미국을 증오하는가? 라는 헤드라인이 달린 사진과 백악관 정원에 있는 부시 대통령 내외의 모습 위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라는 헤드라인이 달린 사진도 보였다. 29세인 애덤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였고 그 사건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약간 떨렸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애덤이 웃으며 말했다. 총에 맞고 싶어 그러냐는 그의 말에 얼른 지퍼를 올렸죠. 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던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얼굴에 친근한 미소를 활짝 지으며 죽고 싶어 그러냐는 말을 던지는 헤드셀 하사관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아니요, 그냥 총에 맞고 싶어 그러는 거요. 라고만 했어요. 애덤과 헤르셀 하사관은 결국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알카임의 폐기된 철도역에 있는 심리전 대대 본부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서로 DVD를 빌려보았다. 그는 아주 용맹한 친구였어요. 대대장은 그를 언제든 무기를 들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언젠가 그는 나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이야기를 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들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기묘하고 무섭게 느껴졌었죠. 그는 그 얘기를 재미있어 했나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긴 그는 미국에서 살인병기로 양성되었으니까요. 알카임의 사람들은 바그다드가 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헤드셀 하사관과 그의 심리전 부대는 이곳에 들어와 함락 소식이 실릴 전단지를 살포했다. 애덤은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심리전 부대의 견지에서 본 주요 전쟁 행위의 중단을 취재했다. 2003년 5월은 알카임에서 아주 평온한 한 달이었다. 앞으로 2003년 말경에 이르면 미군은 알카임에서 빈번한 게릴라 포격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는 사담 후세인의 방공사령관 아베드 하메드
모 후시 소장이 바로 그것 폐기된 철도역에서 신문을 받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미군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자연사이며 신문 중에 모 후시의 머리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아직 평화로운 상태였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옆을 달려 지나가며 전단지 한 다발을 잡아채 갔어요. 헤드셀은 다음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랍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 같았어요.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죠. 어느 날 밤 애덤이 대대 본부를 방문했을 때 헤드셀 하사관이 어슬렁 그에게 다가왔다. 헤드셀은 은밀히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윙크를 하며 말했다. 포로들이 잡혀있는 곳 근처에 가보지 그래요. 애덤은 포로들이 철도역 뒤편 마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에서는 그곳에 컨테이너들을 두었는데 애덤이 그쪽으로 가봤을 때 번쩍번쩍하는 밝은 불빛이 보였다. 음악 소리도 들렸다. 멘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이었다. 멀리서 보면 그 컨테이너들 한가운데서 이상하고 사악한 기미마저 있는 디스코 파티라도 벌어지는 듯한 모양새였다. 음악 소리는 귀에 거슬릴 만큼 아주 고음이었고 빛은 단조롭게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었다. 애덤은 깜빡이는 빛 쪽으로 걸었다. 정말 눈부신 빛이었다. 젊은 미국 군인이 그 등을 들고 그저 켰다 껐다만 반복하면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그 컨테이너 안쪽에서 엔터 샌드맨이 쩌렁쩌렁 울려대고 있었다. 애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는가 싶은 순간 곧바로 처음부터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다. 등을 들고 있던 젊은 군인이 흘끗 애덤을 보았다. 그는 계속 불을 깜빡이면서 말했다. 여기서 당장 꺼지시지. 나중에 애덤이 뉴스위크 사무실에서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꺼지시오. 그 군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컨테이너 안을 봤나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 군인이 꺼지라고 해서 꺼졌죠. 그가 잠시 뜸을 들인 뒤도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뻔했어요. 애덤은 휴대전화로 뉴스위크 본사에 전화를 걸어 자세히 이야기했다. 회사 측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멘탈리카에 대한 부분이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써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완벽한 연주 목록을 원했어요. 그래서 애덤은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보았다. 알아보니 컨테이너 속의 포로들에게 쩌렁쩌렁 들려주는 노래들 중에는 멘탈리카의 엔터 샌드맨, 영화 트리플 X의 사운드 트랙을 비롯해 개새끼들 다 태워버려 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도 있었고 더욱 놀랍게도 보라색 공룡이 나오는 어린이 프로그램 바니와 친구들에 나오는 노래 난 널 사랑해와 세서미 스트리트의 주제곡까지 있었다. 애덤은 이메일로 뉴욕에 기사를 보냈고 뉴스위크 편집장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바니와 친구들의 제작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와 연결되기 전 통화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대기 음악으로 나온 곡은 바니와 친구들의 주제가 난 널 사랑해였다. 뉴스위크의 편집장이 그렇게 해서 실은 기사의 마지막 줄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에게도 당혹스러운 얘기였다. 내가 처음 바니 고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3년 5월 19일이었다. MBC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그러면 마지막 소식으로 하며 우습게 기사로 다루어졌을 때였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전쟁 포로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잔인하고 비정상적이라고 부를 만한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부모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일부 포로들이 보라색 공룡 바니가 부르는 난 널 사랑해를 24시간 내내 강제로 듣고 있다고 합니다. MBC는 바니와 친구들의 한 장면을 내보냈는데 보라색 공룡 바니가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는 연기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퍼덕이고 다니는 장면이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앤 커리는 불쌍한 포로들이라는 감정이 담긴 듯한 웃긴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상은 뉴스위크의 보도 내용입니다.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한 미군의 한 첩보 요원은 계속 바니 노래를 45분 정도 들으니 질려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지더라고 말했습니다. 앤 커리는 공동 지내자 케이티 쿠릭에게 몸을 돌렸다. 케이티,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양하겠어요. 포로들도 1시간쯤 지나면 비밀을 털어놓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애를 불러 날씨 얘기 좀 들어보죠. 바니로 통하지 않으면 텔레토비로 바꿔서 괴롭히면 되겠군요. 저건 초능력 부대와 관련된 일이야. 나는 생각했다. 정신적 고문의 형태로 음악을 이용하려는 아이디어가 그처럼 군대 내에 보급되고 실행되기까지 한 것은 아무래도 짐 채넌의 지침서에서 기인된 이름이 틀림없어 보였다. 짐이 나타나기 전까지 군대 음악은 경기장의 행진 악대가 연주하는 그런 유형의 음악에 한정되어 있었다. 화려한 볼거리를 보여주고 군인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유형의 음악들 뿐이었다. 베트남에서 군인들은 바그너의 발키레의 비행, 오페라 발키의 산막 전주곡으로 전쟁의 여신 발키레가 하늘을 달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를 크게 틀어놓고 전쟁의 분위기를 실감했었다. 그러나 짐 채넌의 전쟁터에서 확성기로 서로 조화되지 않은 날카로운 로그막 같은 불협화음의 소리를 내보내 적을 혼란시킨다거나 신문 영역에서 그와 유사한 소리들을 이용하려는 발상을 내놓았다. 내 짐작으로 짐은 1978년 내면의 평화를 위한 음악 같은 환경음악 CD의 작곡가인 스티븐 헬펀을 만난 후 그로부터 부분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짐, 이라크 포로들에게 바니와 친구들의 주제곡을 크게 틀어주는 것은 초능력 부대의 유산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요? 짐이 말했다. 이라크에서 검거한 사람들을 컨테이너에 가둬두고 아이들의 음악을 반복해서 크게 들려주는 동시에 그들 눈앞에 대고 눈부신 불빛을 깜빡거리고 있답니다. 그게 당신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까? 맞소, 그런 얘기를 듣게 대단히 너무 기쁘오. 그때 감격에 거운 목소리가 말했다.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죽도록 때리는 대신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일 테지. 그는 탄성을 지르며 말을 이었다. 아이들의 음악이라. 그런 음악이라면 선뜻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지고 포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단축시킬 거요. 기이 막히게 좋은 방법이요. 짐은 폐기된 철도역 뒤편에 있는 강철 컨테이너보다는 놀이방 같은 분위기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 생각엔 바니와 친구들이나 세서미 스트리트의 음악을 한두 번쯤 들려준다면야 부드럽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뜨거운 사막에서 강철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고 그런 노래를 한 5,000번 정도 듣게 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오. 짐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알카임의 철도역 뒤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신의 비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부인하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자기 손자들이 나쁜 짓을 저질 리 없다고 한사코 부인하는 노인이 연상되었다. 하지만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그건 초능력 부대의 발상을 행한 거요. 그로써 군대가 음악의 새로운 이용 방법에 눈뜨게 된 거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입을 열게 유도한다는 거죠? 심리 영성적 차원에서요. 우리 인간에게는 맞을지도 모른다는 근본적 두려움 외에 정신적, 영적, 심리적 요소도 있어. 그러니 그런 요소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소? 인간이 뭔가를 말할지 말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을 직접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냔 말이오. 당신의 초능력 부대 발상이 군 조직 내부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 당신이 아는 바에 비춰볼 때 이라크들에게 바니와 친구들이나 세서미 스트리트의 노래를 크게 틀어주는 게 당신의 유산 중 하나라고 확신하십니까? 짐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소.
크리스토퍼 서프는 25년째 세서미 스트리트의 노래를 작곡해 왔다. 맨하튼에 있는 그의 넓은 저택에는 세서미 스트리트와 관련된 기념품들로 가득하다. 크리스토퍼가 인기 캐릭터 빅버드에게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의 사진 등이 넘쳐난다. 글쎄요, 확실히 그 곡을 썼을 때 예상했던 일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맙소사, 내 노래가 그렇게 끔찍한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언젠가 버트와 어니를 위해 쓴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라면 파트당 조직원들을 신문하는데 유용할지도 모르죠. 말 되는데요. 우리 둘 다 웃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가 전속 계약을 맺은 음반 제작사 BMI의 변호사였다. 나는 전화 통화 중에 크리스토퍼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정말입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포로 한 명당 몇 센트씩 나한테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현료 청구 여부를 관한 겁니다. 뭐 안 될 것도 없죠. 이 일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내가 다른 노래들보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런 이유요. 그날 크리스토퍼는 데니 엠스타인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데니는 세서미 스트리트가 처음 방송된 1969년 7월 이후 쭉 음악 감독을 맡아온 사람이었다. 군에서 뮤직 큐 시트 를 기록하는 일에 태만했던 것으로 입증되면 군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낼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1시간 정도 동안 데니와 크리스토퍼는 과연 저작권료가 얼마나 될지, 즉 크리스토퍼의 노래들이 그의 추정대로 컨테이너 안에서 한 번에 최대 3일 동안 계속 틀어질 경우에 그가 응당받아야 할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았다. 3일 동안이면 1만 4천 번 이상 틀어지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그렇게 틀어질 경우 나는 한 번 재생될 때마다 3, 4센트씩 받게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돈 버는 기계가 따로 없는 셈이지요. 데니가 동의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조국을 돕는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그쪽으로선 저작권료를 다 지불하길 벅찰걸요. 나는 ASCAP,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 대표로 협상에 나설 경우 테마곡이나 상업 광고, 삽입곡 수준을 제시할 생각이니까 아주 녹다운되고 말 거예요. 데니가 말했다. 녹다운이라 거참 적절한 표현이군요. 포로들이 음악을 들으며 녹다운되고 있다는 증거도 있으니 말이에요. 크리스토퍼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다. 대화는 빈정거림과 진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바람 사이에 거북하게 왔다 갔다 하며 이어졌다. 그것도 신문실 하나만 따진 경우죠. 신문실이 10개 정도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데니가 말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받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그럼 이젠 모사드, 특별 요금을 챙길 수 있겠네요. 데니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다.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나는 우리가 저작권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봐요. 내가 군을 위해 직접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들이 나한테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공용 저작물 식으로 되었겠죠. 그들에게 고용되는 시기였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경우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장담은 못하겠군요. 군에서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당신은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고용되어 일할 의무가 있어요. 데니가 말했다. 그들이 나한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크리스토퍼는 이제 사뭇 심각해졌다. 데니는 안경을 벗으며 눈을 비볐다. 데니가 잠시 후에 입을 열었다. 위기의 시기에 당신 음악을 이용한 것을 놓고 돈을 탐낸다면 좀 수치스러운 일로 보이겠지요. 두 사람은 맥 빠지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여러 통의 맥스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한편 국방부와 미국 대사관 내부의 여러 직원들로부터 신원 조사를 받은 끝에 드디어 2003년 늦가을 심리전 부대로의 그들의 수집 CD들을 보여주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뉴스위크 기자 애덤 피어레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포로들에게 쩌렁쩌렁 틀어주는 노래들은 심리전 부대 본부에서 선정한 것들이었다. 그 CD들은 포트 브레그 중앙부의 낮은 벽돌 건물 안 라디오 제작실에 있었는데 그 건물은 염소 연구소가 있었다는 곳으로부터 460m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혹시 멍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쩔뚝거리는 염소들이 보일까 싶어 연신 창밖을 내다보았으나 염소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심리전 부대는 먼저 음향효과 CD들을 보여주었다. 이날 나를 안내해준 하사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적이 존재하지 않은 뭔가를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속임수 방침입니다. 한 CD에는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내 남편은 너를 좋아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묶어서 싸게 파는 것들을 산 거라서요. 하사관의 설명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말들이 떼지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소리라는 제목의 CD도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웃었다. 300년 전이라면 몰라도 이런 소리를 이제 어디에 써먹겠느냐면서 말이다. 그는 그 다음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법한 CD를 틀어주었다. 탱크 소리 CD였다. 라디오 제작실 안에 우르르 우르르 탱크 움직이는 소리들로 채워졌다. 갑자기 사방에서 탱크가 몰려오는 듯 했다. 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심리전 부대에서는 때때로 적군의 동쪽 방향 언덕 뒤에 숨어 이런 탱크 소리들을 시끄럽게 틀어놓음으로써 서쪽 방향에서 진짜 탱크가 다가오는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쓴다고 했다. 그는 이번엔 아람 음악 CD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은 에이브릴 라빈과 노라 존슨의 CD들이었다. 어떻게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 에이브릴 라반의 노래를 배치할 수 있죠? 하사관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구 음악이 인기가 있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곡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저희 분석가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합니다. 어떤 국가의 사람들인가요? 거기까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심리전 부대 유람은 황급히 대충 둘러보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정부 고관이나 의원이 찾아왔을 때와 똑같았다. 심리전 부대원들은 전단을 만들고 CD를 굽고 확성기를 다루고 사진을 찍는 일은 물론 공식 방문을 위한 틀을 짜는 것에도 능한 이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라디오 스튜디오, TV 스튜디오, 관타나모 등의 라벨이 붙은 비디오 테이프들로 꽉 찬 수집 자료 보관소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중 한쪽 벽에서 심리전 부대원들에게 그들의 공식 임무를 상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글귀의 포스터를 발견했다. 항복 유도, 대중통제, 전술상의 현혹, 애먹이기, 비정규전, 현지의 치안. 그들은 전단을 찍어내는 인쇄기들과 깡통들을 보여주었다. 이 깡통들은 비행기 투하용인데 공중에서 깡통이 쪼개져 열리면서 수만 장의 전단이 적의 영토에 퍼지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전날 방면에서는 언제나 미국이 이라크보다 한 수 위였다. 제1차 걸프전 초기부터 이라크의 심리전 부대도 심리적 압도를 위한 계획하에 미군 진영에 다음과 같은 식의 전단을 투하했다. 고국에서는 너의 아내들이 바트 심슨, 버트 레이놀즈와 섹스를 하고 있다. 나는 심리전 부대 회의실로 안내되어 전단 관련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을 소개받았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안경을 끼고 양복을 입은 친근한 지식인 이미지의 사람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두 달 전에 심리전 부대 헬기로 이라크군에 살포했던 전단 몇 개를 보여주었다. 그중 한 가지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어떤 부대든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선택한다면 다국적 군으로부터 즉각 호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전단은 그들의 미성취된 욕구와 우리의 기대 행동을 확실히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설명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미성취된 욕구란 그들의 호된 응징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 행동이란 우리는 그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제작한 전단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들은 그들이 미성취된 욕구와 우리의 기대 행동을 연결시킨 것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 전문가가 덧붙여 설명했다. 그리고 미군 측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들이 효과를 거두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나는 뭔가를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 또 다른 전단을 집어들었다. 당신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자식들은 굶주리고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반해 사담 후세인의 장군들은 너무 살이 쪄서 전투에 적합한 체형을 유지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할 판이다. 나는 이 전단을 읽으면서 데이브라는 이름의 심리전 부대 분석관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다정한 중년 남자로 군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당시 그가 해준 말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었다. 회의실을 나와 오크나무로 장식된 사무실로 들어가니 카키색 군복을 입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잭 대령입니다. 그는 천진하게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애는 중간 이름입니다. 잭 앤 섬이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크 브래그 제4심리전 부대의 지휘관이죠. 모든 심리작전을 지휘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을 때까지도 그는 내 손을 힘차게 흔들고 있었다. 미군의 전시 근무 중인 심리전 부대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적들이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승복시키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전쟁터를 덜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섬 대령님, 알카임의 컨테이너 안에 바니와 친구들과 세서미 스트리트 음악을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섬 대령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 합동참모본부에 있다가 지난 7월 17일에 제4심리전 부대의 지휘를 맡았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끊었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이어 말했다. 우리는 병력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병력 지원 요구가 있을 때, 즉 비상시 요구가 있을 때 심리전 대원들은 지원군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심리전 부대가 배치되면 기관총처럼 쏟아내는 섬 대령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나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언제나 사령관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리전 부대 장교는 절대 상급 사령관이나 작전 사령관이나 지역 사령관이 못 됩니다. 우리는 늘 지원 병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 부대 병력을 어떤 사령관에게 배속시키면 그 사령관이 심리전 대원들의 임무를 지정할 수 있고 나는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 섬 대령은 내게 말하고 싶은 뭔가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내가 다친 염소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 헛된 희망을 품고 창밖의 잔디밭을 흘끗거리고 있을 때 그는 심리전 부대에 관한 어떤 얘기를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전투부대가 있다면 나는 우리의 심리전 부대가 그 전투부대를 지원하는데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대충 들었던 그런 식의 다른 임무에는 반대합니다. 섬 대령은 헛기침을 하며 다시 한번 나와 악수하고는 관심을 가르쳐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